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고문 상담센터 운영하고 있는 김범곤입니다. 자,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금융정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시간에 상담 사례를 공유하는 상담 사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주제를 살펴보면 ISA 계좌 안에서 만기 연장 시 주의할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우리 구독자 사연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ISA 계좌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 활용 방법과 그 다음에 운용 방법에 대한 내용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이번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구독자 사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이전에 가입한 ISA 계좌 만기 연장 이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게 되면 ISA 계좌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자, 일단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2021년 이전에는 만기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었고요. 자, 만기는 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납입 한도가 어떻게 설정되냐면 1년간 2천만 원씩 납입할 수 있고요. 최대 5년까지 해서 1억 원을 납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일단 의무 가입 기간 3년, 일단 만기는 5년입니다. 자, 다만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은 일단은 의무 가입 기간이 일단 기본적으로 3년이기 때문에 최장 80년까지 일단 만기 연장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만기 연장이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이고요. 2021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장기간 운용하기 위해서는 만기 연장이라는 것을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만기 연장 이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만기 연장이 불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도록 계좌 관리를 잘 해주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또한 현재 보유 중인 금융자산에서 이자 및 배당 소득이 발생되는데 자, 현재 가입 중인 ISA 계좌에서 발생되는 이자 및 배당 소득도 합산돼서 과세되는지 여부 궁금하다. 자,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합산돼서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들은 우리 뒷부분 영상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ISA 계좌 만기 연장은 언제 가능할까? 자, 일단은 개정 전에는 의무 가입 기간 3년, 최대 5년이었고요. 개정 이후에는 이제 3년부터 최대 80년까지 만기 지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뭘 해야 되는 거죠? 만기 연장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자, 신청 기간은 일단은 만기일 3개월 전부터 만기일 전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기 도래하기 전에 3개월 이전에 뭘 할 수 있다? 만기 연장 신청 가능하고요. 자, 만기는 최대 80년까지 가능합니다. 아니면 그냥 1년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어차피 귀찮은 거 한번 그냥 장기간으로 만기를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2021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만기 도래하기 이전에 반드시 뭘 먼저 한다? 만기 연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ISA 계좌 만기 연장 이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만기 연장은 아쉽지만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3년이라고 하는 의무기간 있잖아요. 그죠? 그 의무기간 안에 여러분들 어찌됐든 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해당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ISA 계좌 만기 연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만기 연장까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세 번째, ISA 계좌에서 발생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자 배당 2천 초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어쨌든 간에 ISA 계좌에서 발생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랑은 관계는 없습니다. 따라서 ISA 계좌에서 발생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이익과 손실을 통산합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이익과 그다음에 우리 주식 투자하면 손실도 날 수 있죠. 그 손실을 상계시켜 가지고요. 이 순소득 기준으로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한도로 일단은 비과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장기간 운영했을 경우에는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초과되는 소득이 발생될 수 있는데 자, 이때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9.9%로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이자 및 배당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 원에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ISA 계좌에서 발생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언제 귀속되냐? 자, 바로 소득이 확정되는 기간은 의무 가입 기간이 지난 후 뭘 해야 돼요?
해지라는 걸 해야 됩니다. 해지 또는 만기가 도래됐었을 때 손익을 정산해서 400만 원 또는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돼서 과세가 종결되는 형태로 운용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점의 배당소득은 어떻게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금융자산 분산 측면에서 ISA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ISA 계좌에서 ETF 어떻게 운용할지. 자, 일단은 ETF는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군을 먼저 짜셔야 돼요. 국내 주식, 그다음에 해외 ETF, 그다음에 국내 채권 혹은 미국 채권 이렇게 해서 각각의 자산군 혹은 대체 투자도 괜찮습니다. 달러도 됐고 금도 이렇게 우리가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 이제 고민하셔야 될 것은 일단은 국내 주식의 경우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자,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은 원래 비과세입니다. 자, 비과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ISA 계좌에서 운용하든 아니면 일반 계좌에서 운용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비과세 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국내 주식을 추종하는 ETF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ISA 계좌에서 국내 주식을 편입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배당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일반 계좌에서 배당주로 배당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배당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고 그 배당 소득은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ISA 계좌 안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국내 주식, 그중에서도 배당주 중심으로 넣으셔야지 뭐 국내 주식을 추종하는 ETF를 넣은다든지 이러한 행위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로는 해외 ETF가 있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의미하는데 일단은 국내 상장 해외 ETF에서 발생되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배당 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계좌에서 발생되는 배당 소득은 15.4대 거고요. 2천만 원 초과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과세되는 상품을 ISA 계좌 안에서 운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채권 투자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채권에 투자하기 좀 적합한 시점이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장기로 봤을 경우에는 이제 채권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해외 채권, 미국 채권 ETF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운용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생되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어찌됐든 간에 배당 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ISA 계좌에서 어찌됐든 ETF를 운용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배당 소득이 과세되는 상품군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ETF는 뭐 미국 S&P 500을 추종하는 그다음에 자, 미국 채권은 미국채 10년 혹은 30년짜리 ETF가 많이 상장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ETF 또는 해외 채권에 투자했었을 경우에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로 환율입니다. 자, 현재 환율이 1340원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쨌든 간에 1200원 이하까지는 자, 그 ETF 상품들 중에 뒤에 H가 붙어 있는 상품군들은 환 해지 상품이고요. 자, H가 없는 것들은 환 노출 상품입니다. 그래서 1200원까지 저는 기준선을 딱 뒀습니다. 그래서 1200원까지는 그래도 환 해지가 붙어 있는 상품군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지라고 해서 현재는 H가 다 붙어 있는 미국 주식 혹은 미국 채권들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환율 기준을 가지고 해외 주식 또는 미국 채권 ETF들을 운용하는 방안들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년에 2천만 원까지 최대 투자할 수 있으니까 포트폴리오 비중 나눠서 최대한 운용을 잘 할 방법들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포트폴리오 비중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엔 한 20%, 그다음에 해외 주식 ETF엔 20%, 채권의 60%에서 전체 100%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년에 2천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니까 자, 1년 중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국내 주식 400만 원, 해외 주식 400만 원, 그다음 미국 채권 1,200만 원 이렇게 해서 전체 2천만 원을 1년 뒤에 매수를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1년 있다가 또 2천만 원 한도로 납입할 여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 1년 후 모든 종목을 매도합니다. 일단 매도하시고 자, 그리고 다시 신규 매수 자금을 합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매도 금액과 그다음에 2천만 원이 합산된 걸 가지고 다시 한번 각 자산군의 투자 비중으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 비중은 뭐 동일 자산 비중으로 가져가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각각의 시장 사항을 예측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주식과 채권에 대한 비중을 변경해서 다시 신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만 계속 장기적으로 우리가 운용한다라고 한다면 장기 투자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목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리밸런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을 확정짓고 다시 한번 재투자했었을 때 복리 형태의 투자가 가능한 것이지 단순히 계좌 안에다가 그냥 뒀을 때는 복리 투자의 효과는 절대적으로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ISA 계좌의 이자 배당 소득 잘 기억하세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와는 관계없다.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ISA 계좌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만기 이전에 2021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만기가 있었습니다. 만기 이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하게 되면 만기 연장할 수 없고요. 다만 ISA 계좌 안에서 발생되는 이자 배당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만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투자 성향이 안정형 그리고 3년 단위 투자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의무 가입 기간 3년마다 ISA 계좌를 해지한 다음에 다시 가입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뭐 예금의 경우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단위로 예금 가입하시고요. 그다음에 ISA 계좌 해지하고 다시 3년 단위로 예금 가입했었을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의 무엇을 세금을 절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대 1억 원을 장기간 운용하고자 한다면 2천만 원 단위로 이제 5년 동안 납입하게 되면 일단 최대 1억 원을 여러분들이 ISA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장 80년까지 운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익을 확정짓는 순간은 뭐다? 자, 해지하거나 혹은 만기. 자, 요때 이제 만기가 도래했었을 경우에 우리가 이익을 확정지을 수 있는데요. 어찌 보면 장기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비과세 환도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9.9%로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각 자산군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신 다음에 장기 투자하시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리밸런스까지 진행하시게 되면 이익을 확정 지으면서 장기간 운용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까지 회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금융공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